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300년 귀족 가문의 딸이 약혼식을 하루 앞두고 실종됐습니다. 그녀는 수천억 원대 자산과 유럽 최고 명문가의 신분을 모두 버리고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편의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한국 청년이 앉아 있었죠. 세상이 충격에 빠졌을 때 그녀는 단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존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망스 베르몽입니다. 베르몽 뱅크, 유럽 최대 가문의 유일한 혈통이죠. 어릴 때부터 저의 모든 순간은 철저히 계획되었어요. 8살에 영어, 10살에 중국어를 마스터했고 14살에는 이미 금리 파생 상품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클레망스, 넌 베르몽의 미래야.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 베르몽의 자산이었습니다. 파리 16구에 있는 저택에서 자라면서 창문 너머로 에펠탑을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 화려한 풍경 뒤로 제 삶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어요. 아침 6시 30분 기상, 7시 영어 튜터와 수업, 9시 금융 수학, 오후에는 피아노와 승마. 저는 웃는 법보다 주가를 분석하는 법을 먼저 배웠죠. 16생일날 아버지는 저를 어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남들은 특별한 선물을 기대하겠지만 저에게는 의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레망스, 이번 여름부터 베르몽 뱅크 이사회에 참관하게 될 거야. 케이크 대신 새로운 책임을 선물 받은 셈이었죠.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유럽중앙은행 초청 연구원으로 일했어요. 무수히 많은 보고서와 수치 속에서 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 저를 바라봤죠. 프랑스의 고급 사교계에서 저는 늘 완벽했어요. 완벽한 드레스, 완벽한 매너, 완벽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발코니에 서서 파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빛 속에서 나는 왜 어둠 속에 있는 걸까? 유럽중앙은행에서의 제 연구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저를 유럽 금융의 미래를 이끌 천재라고 불렀죠.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상사들은 저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거대한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던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26살 생일, 아버지는 은행 이사회에서 제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니콜라 드 샤르트르, 43세 투자 귀족이자 3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남자였어요. 우리의 결합은 유럽 금융시장의 새로운 시대라고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계약일 뿐이었죠. 약혼 발표 자리에서 니콜라는 제게 한 번도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와 비즈니스 계획을 논의했죠. 베르몽, 샤르트르 합병으로 우리는 아시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소.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탁자 위에 놓인 체스 말처럼 움직여지는 존재였어요. 니콜라는 제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합병은 역사적일 거요. 합병이라니요. 그는 제 눈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제 인생이 아니에요.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약혼 파티가 열린 날,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에펠탑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죠. 이 황금 감옥에서 탈출해야 했어요. 니콜라의 손에 제 손이 닿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공포였어요. 내 인생은 이런 게 아닐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파티가 끝난 후 저는 컴퓨터를 열고 아시아 경제 포럼 일정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은 한불 미래산업 포럼 서울이었어요. 결혼 발표 5일 전, 저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불 미래산업 포럼 참석을 이유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아버지는 의심 없이 허락했죠. 좋은 기회야. 아시아 시장 연결망을 넓힐 수 있을 거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제 방 창문에서 파리의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파리지앵의 자부심, 샹젤리제의 화려함, 세느강의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이제 감옥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하트를 그렸다 지웠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 11만. 자유롭게 숨 쉬고 싶어요. 마지막 도피, 마지막 자유를 느끼고 싶었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어딘가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쇠사슬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낯선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후덥지근하면서도 어딘가 생동감이 넘치는 공기였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에 압도됐어요. 파리의 고풍스럽고 정적인 건물들과는 달리 서울은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아무도 저를 베르몽 가의 딸로 바라보지 않는 곳,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곳에 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자유롭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날 포럼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둘째 날 통역관의 실수로 홍대 뒷골목에 홀로 남겨졌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가방이 순식간에 젖었죠.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내 온사인이 빛나는 홍대 거리는 파리의 어느 곳과도 달랐습니다. 젊은이들이 비를 피해 뛰어다니고 음악 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어요. 빗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저는 오히려 평화를 느꼈어요. 파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고 택시를 부르고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잠시 길을 잃어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개 속에서 숨을 쉬는 자유로움처럼요. 그때 눈에 들어온 건 반짝이는 노란 간판이었습니다. 편의점이었죠. 저는 무작정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훈훈한 공기와 함께 라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에는 한 청년이 서 있었죠. 많이 맞으셨네요. 그가 첫 마디를 건넸습니다. 김도윤이었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 휴학생이자 편의점 알바생.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모습을 보더니 수건을 건넸습니다. 수건은 작고 올이 빠진 것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추우시죠? 라면 드실래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진심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친절, 계산 없는 따뜻함이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만나는 낯선 남자의 친절이 서울의 비만큼이나 제 영혼을 적셨습니다. 도윤은 저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비 맞으면 꼭 라면이에요. 불문율이죠.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컵라면 맛에 놀랐습니다.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죠. 라면에서 올라오는 김이 제 얼굴을 감쌌어요. 매콤한 국물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처음 한 입 먹었을 때는 너무 매워서 기침이 나왔어요. 도윤은 웃으며 우유를 건넸습니다. 외국인들은 다 그래요. 처음엔 맵다고 하다가 나중엔 중독돼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 맞은 옷은 여전히 축축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졌어요. 편의점 안의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는 경험은 의외로 아늑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비즈니스 포럼 때문에. 와, 파리요?
에펠탑 실제로 보면 어때요? 저는 웃었어요. 매일 보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빛났습니다. 니콜라와 아버지의 계산된 질문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낯선 청년은 저에게서 어떤 이익도 바라지 않았죠. 그저 호기심과 친절함만 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어떤 것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많이 보지 못했어요. 사실 이것이 첫 진짜 한국 경험인 것 같아요. 도윤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죠. 정말요? 그럼 제가 맞이하는 첫 한국인이네요. 영광이에요. 그의 발랄한 반응에 저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파리에서는 늘 경계하고 계산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죠. 하지만 이 작은 편의점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블라우스를 입은 채로 저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제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캐묻지 않았어요.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죠. 비가 그쳤을 때 그는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혹시 서울에서 또 길을 잃으면 연락하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파리에서라면 절대 낯선 남자에게 번호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파리가 아니었고 도윤은 낯선 남자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그에게 한국에서 쓰는 임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드디어 크게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파리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과는 달랐지만 어딘가 더 살아있는 듯한 도시였습니다. 다음 날 제가 묵는 호텔 앞에서 도윤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비 올까 봐요. 우산 챙기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날씨 앱이요. 오후에 소나기 온대요. 도윤의 미소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어요. 그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바라고 접근했죠. 투자 제한, 인맥 형성, 베르몬가의 영향력 이용. 하지만 도윤은 달랐어요. 그의 친절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우산을 들고 나타났어요. 때로는 생강차를, 피곤해 보일 때는 꿀젤리를 놓고 갔습니다. 생강차를 마시며 저는 물었어요. 왜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한국에 혼자 오신 분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 단순한 대답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복잡한 계산 없이 그저 친절함 자체를 위한 친절함.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어느 날은 편의점 냉장고에 있는 생수를 건네며 말했죠. 이거 한국 수도에서 바로 만든 거래요. 믿을 수 있대요.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파리의 생수는 브랜드와 원산지가 중요했어요. 샤넬 백을 들고 다니듯 특정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편의점 생수가 주는 단순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저를 위해 준비된 것들은 항상 의무와 책임이 따랐어요. 하지만 도윤의 배려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순수했죠. 어느 날 도윤이 물었어요. 음식 선호도가 있으신가요? 뭐 못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농담 삼아 할랄 음식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제게 이태원 할랄 식당 목록을 건네줬어요. 제가 이태원에 맛있는 집 알아봤어요. 이 식당은 할랄 인증도 받았대요. 파리에서도 그 누구도 저에게 이런 배려를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움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열흘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도윤과 한강공원에 앉아있던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망스 씨, 좋아해도 될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달콤한 고백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약혼, 가문의 기대, 그리고 제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죠. 저는 곧 돌아가야 해요.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요. 정략적인 결혼이죠. 도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곧 다시 올려다보며 말했죠. 그럼 그때까지 당신의 오늘을 지켜도 될까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티슈를 건네며 위로했어요. 울지 마세요. 웃는 모습이 더 예뻐요. 그날 밤 도윤은 저를 한국의 찜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죠. 진짜 한국인이 되려면 이걸 꼭 경험해봐야 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삶은 달걀 하나를 꺼내 반으로 나눴어요. 소금을 뿌려 저에게 건넸습니다. 어때요? 찜질방 달걀 맛있죠? 저는 그 단순한 달걀을 먹으며 웃음이 터졌어요. 프랑스 최고급 요리사가 준비한 음식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도윤의 옆에서 그 평범한 찜질방에서 말이죠. 귀국 일정을 하루 앞두고 도윤은 저를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더니 파워포인트 발표를 시작했어요. 뭐예요, 이게?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한불 스타트업 연계 계획서예요. 도윤의 눈은 진지함으로 빛났어요. 그는 프랑스 예술, 한국 감성 전시 플랫폼, 서울, 파리, 청년 창작 네트워크 등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클레망스 씨를 만난 후부터요. 매일 밤 준비했어요. 도윤은 제게 프랑스어 공부 노트도 보여주었습니다. 기초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 비즈니스 용어까지 그는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도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는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는 루브르 박물관 기획전에 관한 자료도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파리 시립예절 아카데미도 수강하고 있었어요. 모두 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당신을 위해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세계에 맞춰 제가 변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도윤 씨. 제가 여기 남고 싶어요. 도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가족은요? 약혼은요? 파리로 돌아가면 제 삶은 다시 그들의 것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저일 수 있어요. 도윤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당신 가족을 설득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파리로 돌아가 안전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향해 모험을 떠날 것인가.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예상대로 아버지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실망했어요. 니콜라는 비즈니스 계약이 취소된 것처럼 냉정하게 반응했습니다. 정신 차려, 클레망스. 한국 구석에서 만난 알바생과 무슨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집 정문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경비원이 들어와 알렸어요. 베르몽 씨, 한국인 청년이 대문 앞에서.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프랑스 경찰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저 사람 누구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김도윤이에요. 제가 말했던. 한국 청년.
도윤은 그곳에서 3일간 떠나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는 정문 앞을 지켰습니다. 프랑스 언론이 몰려왔고 CNN은 한국 청년의 낭만적 시위라고 보도했어요.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아버지는 결국 도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유창하지 않은 불어로 외쳤어요. 저는 이 여인을 위해 프랑스까지 왔습니다. 명예가 아닌 사랑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업 계획서를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살펴보더니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청년은 처음이다. 하지만 리스크도 크지. 도윤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자산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3개월 동안 파리에서 일해보게. 내 계획이 정말 가능한지 증명해보여. 도윤은 기회를 얻었고 저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3개월은 도윤에게 충분했습니다. 그는 베르몽 뱅크의 아시아 부서에서 놀라운 성과를 올렸어요. 한국 중소기업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프랑스 예술가들의 아시아 진출을 도왔죠. 아버지는 점점 도윤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 생각보다 똑똑하군.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도윤의 계획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클레망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은 거니? 네, 아버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확신해요. 그럼 내 행복을 위해 축복하마.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제 감정을 인정해 주신 거였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도윤은 프랑스 전통 제복을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국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결혼식이었죠. 파리 특파원은 보도했습니다. 한국 전통 예절과 프랑스식 키스의 절묘한 조화. 결혼식 후 한국에서 열린 피로연에서 도윤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젠 우리 딸이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가 아닌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가족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현재 저와 도윤은 루미에르 브릿지라는 회사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프랑스 진출 컨설팅과 프랑스 예술인의 아시아 전시 지원 사업이 주된 업무죠. 첫 해 매출 28억 원을 달성했고 서울과 파리의 사무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UN 다문화 혁신상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일어나 도윤과 함께 조깅을 합니다. 가끔은 서울시 공공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기도 해요. 지하철을 타면 도윤은 자랑스럽게 설명합니다. 한국은 지하철 와이파이가 터져요. 파리보다 훨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예요. 때로는 도윤의 과한 자부심에 웃음이 나오지만 그것도 제가 사랑하는 도윤의 모습이에요. 어제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과거의 약혼자 니콜라도 있었어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거든요. 어머니는 매달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으시고 아버지는 비즈니스 조언을 해주십니다. 가끔은 한국에 방문하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아버지는 한국 음식에 푹 빠지셨답니다. 저는 이제 자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한국은 기술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마음을 연결하는 법을 아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48일의 실종, 전 세계적 스캔들,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재벌가의 딸이자 자유로운 영혼, 프랑스인이자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이제 저는 진정한 클레망스 베르몽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